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조직을 바꾸려는 시도, 왜 그렇게 자주 실패로 돌아갈까요? 새로운 방법론을 도입하고 최신 툴을 사고 심지어 컨설턴트에게 거액을 지불해도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 정말 허다해죠. 오늘 저희는 그 실패의 원인을 파헤치는 탐정이 되어보려 합니다. 용의선상에 오른 건 바로 변화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고요. 오늘 분석할 자료는 전설적인 컨설턴트 제럴드 와인버그의 명저죠.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 QSM 시리즈 중 4권의 첫 번째 챕터입니다. 제목이 Some Familiar Change Models, 익숙한 몇 가지 변화 모델인데요. 이 와인버그의 안내를 따라서 조직 변화를 망치는 4명의 주범, 그러니까 4가지 잘못된 변화 모델을 하나씩 신문해 보겠습니다. 조건이 아주 흥미롭네요. 그 본격적인 신문에 앞서서 와인버그가 제시하는 큰 그림을 먼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는 조직 문화를 바꾸는 건 그 어떤 거대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일이라고 단언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가장 큰 장애물은 변화에 저항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우리 머릿속의 잘못된 모델 그 자체라고 꼬집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이 강물을 흐리는 잘못된 생각들을 먼저 깨끗하게 걸러내는 작업,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용의자부터 만나보죠. 가장 순진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확산 모델, The Diffusion 모델입니다. 어떤 모델인가요? 이름 그대로예요. 마치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리면 저절로 퍼져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좋은 변화는 그냥 두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이렇게 믿는 관점이죠. 주로 이제 변화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좀 애써 외면하려는 관리자들이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주 수동적인 시각입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실무에서도 비슷한 걸 본 적이 있거든요. 팀원 중 한 명이 되게 편리한 스크립트나 새로운 오픈소스 도구를 쓰기 시작하면 얼마 안 가서 다른 사람들도 그거 좋아 보이는데 하면서 하나둘씩 따라 쓰기 시작하잖아요. 경영진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네네. 그런 걸 보고 좋은 건 알아서 퍼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와인버그도 이 모델에 어느 정도 진실이 담겨 있다고 인정해요. 사무실에 새로운 퍼즐이 들어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들 한 번씩 만져보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는 그 과정이 결코 마법이나 무작위 현상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공식적인 조직도가 아니라 점심을 같이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실제로 대화하는 사람들, 즉 사회적 접촉, 소셜 컨택, 경로를 통해서 전파된다는 거죠. 단순히 사람들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보이지 않는 힘이 아주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도입하려는 도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끔찍하게 불편하다. 그럼 절대 안 퍼져나가겠죠. 심지어는 회사의 회계 정책 같은 것도 영향을 줘요. 책에 나오는 사례가 아주 날카로운데요. 어떤 회사에서는 도구 개발에 들어간 시간은 고객에게 비용 청구가 가능한데 프로세스 개선에 쓴 시간은 청구가 불가능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불보듯 뻔하네요. 관리자들은 너도 나도 도구 개발만 장려하고 프로세스 개선은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문화가 만들어졌겠죠. 변화의 확산이 회계 시스템에 의해 조용히 차단된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확산 모델의 치명적인 약점은 변화를 통제 불가능한 자연현상에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운 좋게 잘 퍼지면 좋지만 원래 의도와 다르게 이상하게 변질될 수도 있고 어떤 팀에는 너무 빠르게 또 다른 팀에는 너무 느리게 전파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조직 내에 고립된 섬 같은 부서에는 아예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변화를 과정으로 본다는 점은 좋은데 그 과정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변화는 그냥 두면 알아서 되겠지라는 확산 모델. 너무 수동적이고 운에 맡기는 방식이라는 거군요. 그럼 관리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걸 통제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요. 들어보니 다음 모델이 바로 그런 접근 방식이라는데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네요. 네, 두 번째 용의자는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죠. 바로 바닥의 구멍 모델, The Hole in the Floor 모델입니다. 엔지니어링 모델이라고도 불려요. 이 모델이 그리는 그림은 아주 명확하고 뭐랄까 또 오만합니다.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위층에서 완벽한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설계한 뒤 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구멍을 뚫어서요? 네, 아래층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에게 툭 떨어뜨려주면 그들이 아주 행복하게 사용할 거라고 믿는 모델이에요. 와,
그림이 그려지네요. 듣자마자 요즘 애자일 코치들이 신랄하게 비판하는 상아탑 아키텍처, 아이보리 타워 아키텍처가 딱 떠오르는데요. 몇몇 시니어 아키텍트가 회의실에 몇 달 동안 틀어박혀서 완벽한 시스템을 설계한 뒤에 개발팀에게 200페이지짜리 문서를 던져주면서 자, 이제 이거 만들어 하는 식이요? 정확히 같은 사고방식입니다. 와인버그는 이 모델이 몇 가지 끔찍한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고 분석해요. 첫째, 세상에는 우월한 사람, 즉 설계자와 열등한 사람, 즉 사용자가 존재한다. 둘째, 모든 좋은 아이디어는 위에서 나온다. 셋째, 아래로부터는 어떤 유용한 피드백도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넷째, 변화는 완벽해지기 전까지는 절대 아래로 내려보내면 안 된다. 와, 마지막으로 만드는 사람과 쓰는 사람 사이의 인간적인 교류는 불필요하고 오히려 해롭다는 거죠. 정말 오만한데요. 근데 왜 이런 모델이 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걸까요? 현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는 걸 바로 알 텐데요. 그게 핵심입니다. 아주 높은 임원이나 외부 컨설턴트처럼 변화 과정을 아주 멀리서 그리고 아주 가끔씩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효과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명 컨설턴트가 회사에 와서 멋진 강연을 합니다. 이게 변화 개입, 체인지 인터벤션이죠. 그리고 한 2년 뒤에 다시 와보니 몇몇 지표가 향상됐어요. 그럼 그 임원은 역시 그 컨설턴트 강연 덕분이야 라고 생각하죠. 아, 그 2년 사이에 현장에서 벌어진 수많은 혼란과 저항, 실패와 좌절, 그리고 몇몇 사람들의 영웅적인 노력 같은 진짜 변화 과정은 전혀 못 보고 그냥 시작과 끝이라는 두 개의 점만 연결해서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책에 나오는 컨설턴트 나오미 칼텐, 네유미 칼텐의 사례가 이 상황을 완벽하게 보여주죠. 한 회사가 새로운 개발 방법론을 도입한다면서 한 일이란 게 고작 직원들을 며칠짜리 교육 수업에 보낸 게 전부였어요. 경영진은 우리는 변화 관리를 위해 교육까지 시켜줬다며 스스로를 대견해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하하, 안 봐도 비디오네요. 직원들은 교육 내용을 따르지 않을 온갖 창의적인 핑계를 만들어냈을 거고, 이 방법론 때문에 갑자기 늘어난 서류 작업에 시달려야 했던 고객들은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한 채 혼란에 빠졌겠죠.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경영진은 자신들이 변화 관리를 아주 잘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와인버그는 이런 상황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일침을 가합니다. 아, 잘못된 성공의 기억이 더 위험한 모델을 강화시키니까요. 결국 이 모델은 계획을 강조한다는 점은 그럴듯하지만 그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완전히 배제했다는 점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죠. 정리해보죠. 첫 번째 확산 모델은 사람들의 자발성에만 기댔다가 실패했고, 두 번째 바닥의 구멍 모델은 사람을 아예 무시하고 위에서 찍어 누르려다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도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가겠네요. 사람들을 좀 움직이게 만들어야겠다 하고요. 세 번째 용의자인 뉴턴 모델, 더 뉴토니언 모델이 바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동기부여 모델, 모티베이셔널 모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뉴턴의 운동 법칙인 Rate of Change equal Force Size에 빗댄 거예요. 더 큰 시스템, 사이즈를 더 빨리 바꾸려면 더 큰 힘, force로 밀어야 푸시 한다는 아주 직관적인 생각이죠. 아니면 해고 위협 같은 채찍을 말하는 거겠죠? 네, 그런 동기부여 수단들을 의미합니다. 이 모델은 앞선 모델들보다는 한 단계 발전했어요. 적어도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며 외부 자극을 통해 그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니까요. 근데 잠시만요. 이 뉴턴 모델이 그렇게 나쁜가요? 사실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팀 전체에 특별 보너스를 주겠다 같은 인센티브는 실제로 효과가 있을 때가 많잖아요. 이런 긍정적인 밀기조차도 와인버그는 비판적으로 보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모델의 한계가 드러나거든요. 와인버그의 주장은 그런 단기적인 성공 사례가 인간 행동의 복잡성을 가린다는 겁니다. 사람은 당구공이 아니에요. 당구공은 치는 대로 가지만 사람은 밀면 아주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이걸 부메랑 효과, 부메랑 이펙트라고 불렀어요. 부메랑 효과요? 흥미롭네요. 어떤 반응들이죠? 몇 가지 패턴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한쪽으로 밀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또 더 세게 밀면 오히려 덜 움직인다가 있죠. 두 번째 거 정말 와닿는데요. 관리자가 어떤 프레임워크에 꽂혀서 앞으로 우리 팀은 무조건 이걸 써야 합니다. 라고 강하게 밀어붙이면
꼭 팀원 중 누군가는 그 프레임워크의 단점만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보고서를 쓰잖아요. 아하, 그게 바로 더 세게 밀면 오히려 덜 움직인다는 거겠네요. 정확한 예시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한쪽으로 밀면 완전히 예상치 못한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예를 들어 코드 생산량을 높이라고 닥달했더니 개발자들이 의미 없는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라인 수만 늘리는 거죠. 심지어 너무 빨리 너무 세게 밀면 유리처럼 깨져버린다는 반응도 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번아웃이 와서 퇴사해버리는 경우죠. 듣고 보니 인간이라는 시스템이 뉴턴의 법칙처럼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군요. 물론 사회심리학자 쿠르트 레빈의 역장 분석, force field analysis처럼 좀 더 발전된 형태도 있다고 들었어요. 변화를 지지하는 힘과 저항하는 힘을 분석해서 전략을 짜는 방식이요. 네, 역장 분석은 확실히 더 정교하죠. 변화에 찬성하는 힘, 비용 절감이나 품질 향상 같은 것과 반대하는 힘, 기존 기술에 대한 투자나 학습 비용 같은 것들을 목록으로 만들고 어떻게 하면 저항을 줄이고 지지를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하게 만드니까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사람을 외부의 힘으로 조종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뉴턴 모델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전적으로 부적절한 인간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와인버그의 최종 판결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용의자 차례입니다. 앞선 모델들이 사람을 무시하거나 바닥구멍, 너무 단순하게 뉴턴 봤다면 이번엔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일 것 같은데요. 학습 곡선 모델, The Learning Curve 모델입니다. 네, 드디어 변화에 시간에 걸린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프로세스가 도입되었을 때 사람들이 바로 100%의 효율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졌다가 점차 익숙해지면서 빠르게 향상되고 마침내 새로운 수준의 생산성에 도달해서 안정되는 그 S자 형태의 곡선을 떠올리면 됩니다. 솔직히 이 모델은 꽤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현실적이고 교육이나 훈련의 중요성을 암시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프로젝트 관리할 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 초반에는 속도가 좀 느릴 거라고 예상하고 계획을 짜잖아요. 이 모델의 숨겨진 함정은 대체 뭔가요? 함정은 아주 교묘하고 치명적입니다. 와인버그가 지적하는 핵심은 우리가 보는 그 예쁜 S자 곡선이 평균의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실제 한 개인의 학습 과정을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심리학 실험실에서 수백 명의 대학생에게 간단한 과제를 주고 그 결과를 전부 평균 내서 부드럽게 만든 곡선이죠. 아, 평균의 함정이라는 지적은 정말 허를 찌르네요. 그 평균값 뒤에 숨겨진 개개인의 울퉁불퉁한 현실은 모두 지워져 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실제 소프트웨어 조직은 훨씬 더 복잡하잖아요. 누군가는 새로운 기술에 빠르게 적응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엄청난 좌절감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문제로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이 모델은 그 모든 개인적인 차이와 변화 과정에서 겪는 두려움, 혼란, 저항 같은 감정적인 반응을 통계 뒤에 완전히 숨겨버립니다. 프로젝트 관리할 때 항상 우리 팀의 평균 개발 속도, 벨러시티 같은 걸로 계획을 짜는데 생각해보니 그게 바로 개개인의 어려움이나 감정적인 고통은 무시하는 접근일 수 있다는 거군요. 평균적으로는 잘 되고 있으니 괜찮다 하는 착각에 빠지기 쉽겠어요. 정확합니다. 와인버그는 바로 이 모델이 간과하는 감정적 반응이야말로 변화 계획을 좌절시키는 가장 주된 요인이라고 단언합니다. 사람들이 기계가 아니라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학습 곡선 모델도 결국 불충분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오늘 4명의 용의자에 대한 신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종합해보죠. 변화는 저절로 일어난다고 믿었던 순진한 확산 모델, 위에서 완벽한 계획을 떨어뜨리면 된다고 생각한 오만한 바닥의 구멍 모델, 사람들을 당구공처럼 밀면 된다고 착각한 뉴턴 모델,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개별성과 감정을 평균값 뒤에 숨겨버린 학습 곡선 모델까지. 이들 모두 일말의 진실은 담고 있었지만 변화에 반응하는 인간의 복잡하고 감정적인 특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공통적인 결함이 있었네요. 맞습니다. 와인버그가 이 챕터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이것 같아요. 우리가 변화에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보는 안경, 즉 머릿속의 모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오늘 다룬 내용은 다음 챕터에서 소개될 개인의 감정적인 여정까지 훨씬 더 깊이 다루는 세티어, 변화 모델, The Setter Change 모델을 왜 우리가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인 셈이죠. 오늘 이 논의는 챕터 말미에 컨설턴트 아일린 스트라이더가 던지는 아주 묵직한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께도 이 질문을 함께 고민해볼 거리로 남겨드리고 싶네요. 높은 직급의 임원은 실제 변화 과정을 너무 멀리서 그리고 너무 가끔씩만 바라보는 위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리더들이 어떻게 하면 시작과 끝이라는 두 개의 점만 보고 그 사이에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인간적인 현실을 놓치는 그 바닥의 구멍 모델의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현장의 진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